손주 주려고 싼 도시락을 음식물 쓰레기라며 군화로 짓밟은 엘리트 소령. 하지만 그가 모욕한 할머니의 아들이 대한민국 사성 장군이었고 헬기를 타고 날아온 장군이 부대를 개박살 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닷바람에는 늘 희미한 소금기와 짭조름한 미역 냄새가 섞여 있었다. 작은 섬마을의 새벽은 무태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 이따금 끼룩거리며 허공을 가르는 갈매기 소리가 세상의 유일한 소음인 듯한 그곳에서 오복순 할머니의 하루는 동트기 전에 어스름과 함께 시작되었다. 할머니의 작은 흙집 벽에는 낡고 색바랜 달력이 걸려 있었다. 그 달력의 한 날짜에는 유독 달고 달아 반질반질해진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손주 김민준 입영의 첫 면회 날이었다. 복순 할머니에게 민준은 세상의 전부였다. 하나뿐인 딸과 사위를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후 할머니의 세상은 온통 손주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갓난아기 때부터 할머니의 등에서 자란 민준이었다. 할머니는 갯벌에서 호미질을 할 때도 밭에서 쑥을 캘 때도 늘 민준을 업고 다녔다. 아이의 여린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할머니는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리라 다짐했다. 민준은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구김살 없이 밝은 청년으로 자라주었다. 어릴 적에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동네를 뛰어다니던 아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 할머니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주는 청년이 되었다. 그리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을 입던 날 민주는 경례를 붙이며 씩씩하게 말했다. 할머니, 저 잘 다녀올게요. 걱정 마시고 몸 건강히 계셔야 해요. 첫 휴가 나오면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예쁜 꽃신 사다 드릴게요. 그 말을 남기고 훈련소로 들어가는 손주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다. 험한 군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잠은 편히 잘까? 온갖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유일한 낙은 민준에게서 오는 편지를 기다리는 일이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손주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할머니는 아득히 먼 강원도 땅을 향해 매일 밤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첫 면회 날이 다가온 것이다.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쳤다. 무엇을 해가면 손주가 가장 기뻐할까? 훈련소에서 먹는 밥은 맛이 없을 테니 집밥이 얼마나 그리울까? 할머니의 머릿속은 온통 손주에게 먹일 음식 생각으로 가득 찼다. 면회 전날 할머니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이라고 해봐야 아궁이에 솥단지 하나 걸린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마법 같은 공간이었다. 할머니는 먼저 밤새 불려놓은 찹쌀을 정성껏 빻아 쑥과 함께 버무려 쑥버무리를 쪘다. 봄 내음 가득한 쑥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민준이 어릴 적 할머니, 이 떡은 봄 맛이 나 라며 좋아하던 떡이었다. 다음은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찜이었다. 할머니는 작년에 직접 담가 땅속에 묻어두었던 묵은지 중 가장 맛이 잘 든 포기를 꺼내왔다. 시큼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인 묵은지였다. 두툼하게 썬 돼지고기 목살과 함께 푹 끓여내니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입안에 침을 고이게 했다. 군대에서는 이런 깊은 맛을 보기 힘들 거라 생각하니 할머니의 손길은 더욱 분주해졌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할머니의 비장의 무기, 전복장 조림이었다. 며칠 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갯바위에 나가 직접 딴 싱싱한 전복이었다. 간장과 맛술, 온갖 약재를 넣고 은근한 불에 오랫동안 졸여냈다. 까맣게 윤기가 흐르는 전복장 조림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었다.
고된 훈련으로 쇠약해졌을 손주의 기력을 보충해주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다. 그렇게 밤을 새워 만든 음식들을 겹겹이 찬압에 담고 보자기로 정성껏 쌌다. 보자기를 싸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끝에는 설렘과 사랑이 가득했다. 이른 아침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섬을 나서는 첫 배에 몸을 실었다. 복순 할매 잘 다녀와요. 민준이한테 우리도 안부 전해줘요. 걱정 마시오. 내가 가서 우리 손주 얼굴에 기름칠 단단히 해주고 올 테니.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호탕하게 외쳤지만 멀어지는 섬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무트로 나와서도 여정은 멀고 험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낯선 도시의 터미널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할머니는 품에 안은 음식 꾸러미를 놓지 않았다. 이 꾸러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이자 그리움이자 온 마음이었다. 꼬박 하루가 넘는 긴 여정 끝에 할머니는 마침내 지도에서만 보던 낯선 땅 강원도 화천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싸늘한 산 공기가 할머니를 맞았다. 이곳에서 내 새끼가 고생하고 있구나. 할머니는 옷깃을 여미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민준이 복무하는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얼굴에는 고된 여정의 피로감 대신 오직 손주를 만날 생각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부대의 정문은 높고 단단했다. 위병소 앞에는 총을 든 젊은 군인들이 서서 오가는 이들을 날카롭게 살피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오복순 할머니는 손주를 만날 생각에 용기를 내어 위병소로 다가갔다. 저기 군인 양반. 나 우리 손주 김민준 입영 면회 좀 하러 왔소. 할머니의 말에 젊은 상병이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다. 할머님 김민준 입영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평일이라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면회는 주말에만 가능한데 혹시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시라고? 주말에만 된다고? 아이고, 이 늙은이가 날짜를 잘못 봤나 보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걸려 이곳까지 왔는데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할머니의 얼굴에 실망과 상심이 가득 어렸다. 그 모습을 본 상병은 안쓰러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님. 규정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정말. 바로 그때였다. 위병소 안에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란이야? 근무 똑바로 안 서?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딱 봐도 계급이 높아 보이는 장교였다.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 반짝이는 전투화, 그리고 무엇보다 서늘하고 오만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눈빛. 그의 명찰에는 차도혁 소령이라고 적혀 있었다. 차도혁 소령은 대한민국 육군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었다. 명문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로 소령 계급을 단 그는 능력만큼이나 자존심과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고 규율과 원칙을 어기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특히 그에게 부대 정문은 부대의 얼굴이자 기강의 상징이었기에 사소한 소란조차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의 허름한 옷차림과 손에 들린 촌스러운 보자기 꾸러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인에 대한 존중이나 연민 대신 귀찮고 불결한 것을 본다는 듯한 경멸이 가득했다. 뭡니까, 이 할머니는? 근무 중에 잡상인이라도 들인 건가? 차 소령의 쌀쌀맞은 말투에 위병소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근무를 서던 상병이 황급히 보고했다. 아닙니다, 소령님. 김민준 이병의 할머님이신데 면회 날짜를 착각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면회 날짜를 착각해?
그런 사소한 실수 하나로 부대 정문 앞에서 소란을 피워도 된다는 건가? 여기가 어디라고? 군 기강이 해이해졌군. 차 소령은 할머니를 향해 턱짓하며 쏘아붙였다. 할머니 들으셨죠? 오늘은 면회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이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오복순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손주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간절히 애원했다. 저기 소령나리. 내가 저 멀리 남쪽 섬에서 꼬박 이틀을 걸려서 왔어. 우리 손주 얼굴만 잠깐 보고 이 음식만이라도 전해주면 안 될까? 금방 갈게, 응? 할머니가 애원하며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 꾸러미를 앞으로 내밀었다. 바로 그 순간 차도혁 소령의 미간이 심하게 찌푸려졌다. 할머니의 꾸러미에서 새어나온 묵은지 김치찜의 시큼하고도 구수한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한 것이다. 차도혁은 유독 시골스러운 음식 냄새, 특히 묵은지나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 냄새를 혐오했다. 가난하고 무식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해 장교가 되었고 과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런 그에게 할머니의 음식 냄새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취이자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더럽히는 불결한 침입과도 같았다. 이 역겨운 냄새는 또 뭡니까?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그의 신경을 음식 냄새가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다. 그는 할머니가 내민 꾸러미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며 소리쳤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인 거 몰라요? 어디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들고 와서 부대 전체의 냄새를 풍기는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에 오복순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손주를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손주에게 먹이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 정성을 쓰레기라고 부르다니.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소령날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게 어찌 쓰레기란 말이오. 내 손주 먹이려고. 시끄럽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불쾌한 냄새까지 풍기며 부대 정문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당장 여기서 사라지지 않으면 군형법에 따라 처리하겠소. 차도혁 소령의 눈에 이성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침범당했다는 분노와 혐오감만이 이글거렸다. 그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보자기 꾸러미를 노려보았다. 저 촌스럽고 역겨운 냄새의 근원. 저것만 없애면 모든 것이 다시 완벽해질 것 같았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리고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위병소의 젊은 병사들은 겁에 질린 채 곧 닥쳐올 끔찍한 상황을 예감하며 숨을 죽였다. 당장 그 더러운 짐 내려놓으시죠. 차도혁 소령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복순 할머니는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손주에게 전해줄 음식이 담긴 꾸러미만은 참아 놓을 수 없어 품에 더욱 꼭 끌어안았다. 그것은 할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손주를 향한 사랑의 증표였다. 할머니의 저항적인 태도에 차도혁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다. 그는 성큼성큼 할머니에게 다가가 거칠게 보자기 꾸러미를 빼앗아 낚아챘다. 아이고. 할머니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꾸러미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보자기가 풀리고 겹겹이 쌓여있던 찬압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뚜껑이 열린 찬압에서 할머니가 밤새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쏟아져 나왔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전복장 조림, 노란 속살을 드러낸 쑥버무리, 그리고 차도혁이 그토록 혐오하던 묵은지, 김치찜이 시뻘건 국물과 함께 바닥에 흥건하게 번졌다. 하지만 차도혁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음식들을 향해 자신의 반짝이는 전투화를 망설임 없이 들어 올렸다.
이런 것들은, 이런 쓰레기들은 이렇게 밟아 없애야 해. 퍽, 질퍽.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의 군화가 음식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기 시작했다. 하얀 쌀밥은 흙먼지와 뒤섞여 잿빛이 되었고 정갈하던 나물 반찬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으깨졌다. 돼지고기와 김치는 아스팔트 바닥에 지시겨져 흉측한 자국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짓밟는 행위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평생을 바친 사랑을 군화발로 지시기는 폭력이었다. 오복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음식들이, 손주의 입에 들어갈 귀한 음식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그만하시오 제발. 할머니의 애원은 짓밟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한참 동안이나 음식을 짓밟아 분풀이를 한 차도역은 그제야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다. 그는 엉망이 된 바닥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경멸적인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는 이 모든 비극의 마침표를 찍듯 사용자님이 요청하신 그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할머니 좀 가라면 가라고, 이런 음식 가져오지 말고.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오복순 할머니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할머니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위병소를 지키던 젊은 병사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인간이 인간에게, 그것도 자식벌도 안 되는 젊은 장교가 연로한 노인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모욕을 목격한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한다 말하던 아들. 지금 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들어줄 유일한 사람.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품속으로 가져가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번호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가락은 수십 년간 그래왔듯 익숙하게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고 위험 있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 합동참모본부 의장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김태산 대장이었다. 그는 사적인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잠시 회의를 중단시키고 전화를 받았다. 태산아 나다 엄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울음에 잠겨 있었다. 단번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김태산 대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내가 우리 민준이 보러 왔는데. 군인이 어떤 군인이? 할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바닥에 짓밟힌 음식과 자신의 처참한 신세가 겹쳐지며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민준이 그 군인이 내 밥을 다 밟아버렸어 엉엉. 밥을 밟아버렸다. 그 한마디에 김태산 대장의 머릿속 모든 것이 정지했다. 평생 자식과 손주를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짓밟았다는 것은 어머니의 삶 자체를 모욕한 것과 같았다. 그의 눈에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회의실에 모인 장성들을 향해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최대한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제 말 들으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부대 이름이 뭡니까? 화천 707 부대라고. 그자의 이름과 계급은요? 차도혁이라고 소령이라고 했어. 김태산 대장은 두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새겼다. 그가 다시 무언가를 물으려던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차도혁 소령이 할머니의 손에서 휴대폰을 거칠게 낚아챘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군사보안 구역에서 허가 없이 통화를 해? 그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산산조각 났다. 수화기 너머의 김태산 대장은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리고 통화가 끊겼다. 고요한 의장실. 김태산 대장은 부서진 휴대폰 너머의 상황을 정확히 그려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이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김태산 대장은 자신의 부관을 향해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헬기 준비해. 지금 바로. 강원도 화천의 707 부대는 정예 중에 정예로 불리는 곳이었다. 북녘의 찬 바람이 가장 먼저 닿는 최전방에 위치한 만큼 부대의 하루는 단 한순간의 이완도 없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그날 오후 역시 마찬가지였다. 상황실의 모니터들은 DMZ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고 연병장에서는 절도 있는 함성과 함께 병사들의 훈련이 한창이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이었다. 부대장 박철규 대령은 집무실에서 작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뼛속까지 군인이었고 자신의 부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통제 하에 모든 것은 정해진 절차와 규율에 따라 움직였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의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귀를 찢을 듯이 울렸다. 그 전화기는 합동참모본부와의 직접 연결선으로 전쟁과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니고서는 거의 울리지 않는 전화기였다. 박 대령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지? 북한의 도발인가?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707 부대장 대령 박철규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하고도 날카로운 합참 작전 통제실 장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 대령, 잘 들어라. 지금 즉시 부대 내 최고 수준 비상경 개태세를 발령하고 모든 훈련을 중단시켜라. 헬기 착륙장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장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의장님이라니요? 합참의장님 말씀이십니까? 박 대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 조직을 총괄하는 사성 장군, 합참의장이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자신의 부대를 방문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이런 비상 상황처럼. 그렇다. 의장님께서 의장 전용 헬기 코드1을 타고 직접 가신다. 도착 예정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20분 후. 이유는 묻지 마라. 보안 사항이다.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이상.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 대령은 잠시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20분 후. 합참의장의 기습 방문. 이유 불명.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부대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지? 내가 모르는 사고라도 있었나? 아니면 대규모 대북 작전이라도 시작되는 건가? 온갖 끔찍한 시나리오가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비상. 전 부대 비상. 어급 경계태세 발령. 박 대령의 고함과 함께 부대 전체가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연병장에서 훈련하던 병사들은 황급히 막사로 복귀했다. 장교들은 무슨 일이냐며 서로에게 소리치며 뛰어다녔고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헬기장 확보해. 반경 500m 이내 접근 통제. 전 병력은 5분 내로 막사 내에서 정자세로 대기. 모든 간부들은 즉시 지휘 통제실로 집결. 박 대령은 지휘 통제실로 달려가면서 참모장에게 버럭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 없어. 오늘 부대 내에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전부 보고해. 참모장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부대장님, 오늘 특이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훈련과 근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문 위병소는 뭔가 보고받은 거 없어. 바로 그때 차도혁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금 전에 불쾌한 기억을 떨쳐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깔끔한 책상 위를 하얀 손수건으로 닦으며 정문에서의 소란을 규정에 따른 완벽한 처리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촌스러운 노파와 역겨운 음식 냄새.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침입하려던 불순물들을 깨끗이 제거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후련함마저 느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뻔한 훈련이겠지. 합참의장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그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자신의 잘 닦인 전투화 코를 흐뭇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때 박 대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그의 책상 위에서 울렸다. 차소령, 지금 당장 말해. 오늘 정문 위병소에 무슨 일 있었나?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전부 보고해. 박 대령의 다급한 목소리에 차도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깟 노파 하나 때문에 부대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그는 자신의 일 처리가 완벽했음을 과시하고 싶었다. 부대장님, 별일 아니었습니다. 면회 규정을 어기려는 민간인 한 명이 소란을 피우기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퇴거시켰습니다. 문제없이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차도혁의 보고에 박 대령은 일단 안도했다.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일이 터졌으니 사소한 민간인 문제는 나중에 처리해도 될 것이라 생각했다. 알았다. 일단 대기하고 있도록. 전화를 끄는 차도혁은 콧방귀를 뀌었다. 역시 나의 일 처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지. 그는 다시금 자신의 능력에 도취했다. 그 사이 부대의 하늘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 땅을 울리는 묵직한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부대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일제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저 멀리서 위험 있는 검은색 동체의 헬리콥터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 수송 헬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압감과 날렵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군의 최고 지휘관만이 탑승할 수 있는 코드 1이었다. 헬리콥터는 거대한 매처럼 부대 상공을 한 바퀴 선회하더니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정확하게 헬기 착륙장의 중앙에 내려앉았다. 박 대령을 비롯한 부대의 모든 고위 간부들이 헬기장 앞에 도열하여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역력했다. 엔진이 멈추고 거대한 프로펠러가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그리고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헬기의 옆문이 열렸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었다. 안에서는 부관으로 보이는 장교가 먼저 내려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 티끌 하나 없이 닦인 전투화.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서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모두 지휘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4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합참의장 김태산 대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시퍼런 분노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맞이하러 달려나온 박 대령과 간부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단 한 곳, 저 멀리 보이는 부대의 정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순간이었다. 충성. 부대장 대령 박철규, 합참의장님의 부대 방문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박철규 대령은 목청이 터져라 경례를 외쳤다. 그러나 합참의장 김태산 대장은 그의 경례를 받기는커녕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옆을 스쳐 지나갔다. 박 대령은 당황하여 굳어버렸고 그를 따르던 다른 간부들 역시 숨을 죽인 채 얼어붙었다.
부대의 최고 지휘관을 이토록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신호였다. 김태산 대장은 헬기장에서 내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부대 정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다. 성큼성큼 내딛는 걸음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박 대령과 간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치 죄인처럼 그의 뒤를 허겁지겁 따랐다. 김 대장은 걷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수천 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겁고 공포스러웠다. 마침내 그는 박 대령을 돌아보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정문 위병소 책임자였던 차도혁 소령, 어디에 있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박 대령은 화들짝 놀라며 즉시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다. 차도혁 소령. 차도혁 소령은 즉시 헬기장으로 오도록. 의장님께서 찾으신다. 반복한다. 즉시 헬기장으로 오도록. 사무실에 있던 차도혁 소령은 자신을 부르는 다급한 무전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의장님께서 나를... 그는 순간 자신의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이 합참의장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터무니없는 착각에 빠졌다. 어쩌면 특별 표창이라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온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가장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헬기장을 향해 걸어갔다. 헬기장으로 향하는 길, 그는 부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모든 병사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시선들이 자신을 향한 동경과 질투일 것이라고 오해했다. 마침내 그가 헬기장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멈춰섰다. 어깨에 빛나는 4개의 별. 합참의장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부대장 이하 모든 고위 간부들이 마치 처형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차도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표창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다. 합참의장의 시선이 향하는 곳, 저 멀리 정문 앞에서 초라하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노인의 모습을. 방금 전 자신이 모욕하고 내쫓았던 바로 그 노파였다. 노파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순간 차도혁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정문에서의 소란, 노파의 전화통화, 갑작스러운 합참의장의 방문, 그리고 자신을 찾는다는 명령. 설마 저 노파가... 차도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했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공포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김태산 대장은 차도혁이 도착했음을 확인했지만 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다시 정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계급도 명예도 부대의 위엄도 아니었다. 오직 그의 어머니 오복순 여사였다. 정문 앞에 도착한 김태산 대장은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에 처참한 광경이 들어왔다. 흙먼지와 뒤섞인 채 아스팔트 바닥에 지식여진 음식들, 산산조각 난 휴대폰, 그리고 그 옆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해 보이는 자신의 어머니. 다음 순간 707 부대의 모든 장병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대한민국 군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합참의장 김태산 대장이 망설임 없이 자신의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흙먼지가 가득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군 통수권자를 대리하여 전군을 지휘하는 사성 장군이
한낮 시골 노파 앞에서 아들이 되어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는 떨리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공손히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거칠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성스러운 손이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군으로서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늦게 도착하여 상처받은 어머니를 마주한 한 아들의 절절한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오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다. 4개의 별이 박힌 아들의 어깨는 태산처럼 넓고 든든했지만 그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할머니는 그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다. 그 눈물 속에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서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 준 아들에 대한 고마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부대장 박철규 대령도 다른 간부들도 그리고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차도역 소령도 마찬가지였다. 군대라는 거대한 위계 질서의 정점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4개의 별. 하지만 그 별들은 지금 한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바치는 사랑과 효심 앞에서 그 빛을 완전히 내려놓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군사 훈련이나 정신 교육보다도 더 깊고 강렬한 가르침이었다. 진정으로 군인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4개의 별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순간이었다. 김태산 대장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는 곁에 있던 부관에게 어머니를 잠시 돌봐드리라는 눈짓을 보낸 뒤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향했던 아들의 애틋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지옥의 심연보다도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정확하게 차도역 소령을 향했다. 차도역은 그 시선과 마주치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김태산 대장은 그에게로 천천히 하지만 아주 무겁게 걸어왔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차도역의 심장을 짓눌렀다. 마침내 차도역의 바로 앞에 멈춰 선 김태산 대장은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허리를 숙여 흙먼지 속에 으깨진 김치 조각과 밥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깨진 찬압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차도역의 눈앞에 들이밀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차도역 소령. 네. 소소령 차도역. 차도역은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양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뭔가? 자네 눈에는 이게 그저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로 보이나? 김 대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차도역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김 대장은 깨진 찬압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짓밟힌 밥알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밥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그는 차도역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 밥 한 톨은 자식 먹일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 김치 한 조각은 아들이 추운 곳에서 고생할까봐 1년 내내 땅속에 묻어두었던 한 어머니의 정성이다. 그리고 자네가 그렇게 혐오했던 이 냄새는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조국, 바로 이 땅의 냄새고 우리 어머니들의 냄새다. 그의 일갈에 모든 장병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자네는 뭘 했나?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내 어깨에 달린 그 계급장이 연로한 국민을 겁박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짓밟으라고 국가가 빌려준 권력인 줄 알았나?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네는 오늘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을 잊었다. 아니, 자네는 군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격조차 내팽개쳤다. 김 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는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젊은 병사들을 향해 명령했다. 김민준 이병을 데려오도록. 잠시 후 어리둥절한 표정의 김민준 이병이 달려왔다. 그는 헬리콥터와 수많은 고위 간부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성 장군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눈물 흘리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모든 상황을 잊은 채 달려갔다. 할머니, 민준아 내 새끼.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김민준은 할머니의 지친 모습과 땅바닥에 처참하게 짓밟힌 음식들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가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그의 어깨가 분노와 서러움으로 가늘게 떨렸다. 김태산 대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다시 차도혁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봐라, 차소령. 저 눈물을. 자네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봐라. 자네는 단순히 음식만 짓밟은 것이 아니다. 저 할머니의 평생을, 그리고 저 병사의 자긍심을, 이 군복의 명예를 모두 함께 짓밟은 것이다. 그는 차갑게 선언했다. 부대장은 듣도록. 차도혁 소령을 금일부로 즉시 보직 해임한다. 대기 발령 없이 바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군인 복무규율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가장 엄중한 징계를 내리도록 하라. 또한 합동참모본부 감찰실은 오늘부로 707 부대 전체에 대한 고강도 특별 감찰에 착수한다. 부대 내에 이와 유사한 부조리가 있었는지 샅샅이 파헤쳐 뿌리까지 뽑아내도록. 박철규 대령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합참의장의 어머니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에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태산 대장의 참교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차도혁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명령을 내렸다. 차도혁 소령. 군법에 따른 징계는 당연히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자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김 대장은 차도혁의 가슴에 달린 소령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 손으로 내 계급장을 떼어라. 너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군인을 대표할 자격도, 이 신성한 계급장을 달고 있을 자격도 없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스스로 자신의 계급장을 떼는 것. 그것은 군인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가장 큰 치욕이었다. 차도혁의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수많은 장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떨리는 손을 천천히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다. 그의 손끝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소령 계급장에 닿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시간이 멈췄다. 707 부대의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눈동자가 오직 한 곳, 차도혁의 가슴팍에 고정되었다. 김태산 대장의 명령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심판이었다. 차도혁의 손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렸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그의 손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가슴을 향해 움직였다. 손끝이 전투복의 거친 질감에 닿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자부심이자 존재의 이유였던 빳빳한 소령 계급장에 닿았다. 금실로 수놓아진 무궁화 봉오리. 그는 이 작은 표식을 얻기 위해 청춘을 바쳤고 인간이기를 포기했으며 타인의 마음을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뇌리 속에서 수많은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군인이 되어 성공하겠다며 밤새 책을 파던 자신의 모습. 혹독한 훈련을 거쳐 장교로 임관하던 날 부모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거수 경례를 붙이던 순간. 그리고 오늘 한 노인의 정성을 쓰레기라 부르며 군화발로 지시겼던 자신의 추악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우두둑. 침묵을 깨고 계급장을 고정하고 있던 벨크로가 뜯어지는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히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차도혁이라는 인간의 자존심이, 그의 세계가, 그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소리였다. 그는 가슴에서 계급장을 떼어냈다. 다음은 전투모에 붙어있던 것, 그리고 양쪽 어깨에 붙어있던 것까지. 그의 손에 들린 4개의 계급장은 이제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증명하는 낙인처럼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급장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뭐라고? 이 작은 천 조각이 뭐라고 나는 괴물이 되었던가? 후회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으로 떨어졌다. 툭. 그의 손에서 힘이 풀리자 계급장들이 먼지 가득한 땅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바로 옆에는 그가 아까 무참히 짓밟았던 김치 조각과 밥알들이 흉측한 자국을 남긴 채 널브러져 있었다.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그의 별은 한 노인의 짓밟힌 진심 곁에서 똑같이 더럽혀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비극적인 그림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민준 이병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할머니를 모욕한 저자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통쾌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한 인간이 저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져 왔다. 저 오만한 장교의 눈물 속에서 그는 분노가 아닌 인간적인 연민의 감정을 어렴풋이 느꼈다. 오복순 할머니는 어느새 눈물을 그치고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들 태산의 옷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겼다. 태산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나? 저 사람도 누군가에겐 귀한 자식일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김태산 대장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다. 그는 이미 차도혁이라는 개인에 대한 분노를 넘어 이 사건을 통해 군 전체의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김 대장은 헌병 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2명의 헌병이 다가와 차도혁의 양팔을 붙잡았다. 차가운 금속성의 철컥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텅 빈 껍데기처럼 헌병들에게 이끌려 연병장을 가로질러 갔다. 그가 지나가는 길을 수백 명의 병사들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한때 모두의 위에 군림하려 했던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길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연병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김태산 대장은 굳었던 표정을 풀고 다시 아들의 얼굴로 돌아와 어머니와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준아, 고생 많았다. 할머니 모시고 우리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할머니께서 너 주려고 싸우셨던 그 따뜻한 밥상 말이다. 김 대장의 말에 민준과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짓밟힌 밥상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은 이제 모두의 가슴 속에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연병장 위로 어느새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것은 한 오만한 별의 종말을 알리는 빛이자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스한 온기의 시작이었다. 김태산 대장은 어머니와 조카를 장교 식당이나 부대장 집무실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런 권위적인 공간은 방금 전 끔찍한 일을 겪은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부대 내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조용한 병사 휴게실 한 곳을 통째로 비우게 했다. 그리고 화천 지역에서 가장 음식을 잘하기로 소문난 한정식 식당에 연락해 최고의 음식으로 상을 차려오도록 지시했다. 잠시 후 정갈하고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진 상이 그들 앞에 놓였다.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었다. 노릇하게 구워진 갈비찜,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잡채, 뜨끈한 김을 뿜어내는 버섯 전골까지. 모든 음식이 먹음직스러웠고 정성이 가득해 보였다. 하지만 오복순 할머니는 수저를 들지 않고 텅 비어버린 자신의 보자기 꾸러미가 놓여있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 어떤 진수성찬도 손주를 위해 밤새 만든 그 음식들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태산 대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못난 아들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런 험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는 사성 장군의 위엄을 모두 내려놓고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아니다, 태산아. 내가 왜 못난 아들이냐? 이 어미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오늘 내 덕분에 이 늙은이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다 풀렸다. 고맙다 아들아.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김민준 이병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할머니와 외삼촌의 깊은 유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외삼촌,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할머니께서 이런 일을. 김태산 대장은 민준을 향해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다. 군 생활은 어떻더냐? 힘들진 않고, 선임들이 괴롭히지는 않고. 그는 합참의장이 아닌 다정한 외삼촌의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외삼촌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동기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고 싶은지. 김 대장은 조용히 민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로는 자신의 신병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격려해 주었다. 나도 너만 했을 때 매일 밤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찜이 생각나서 몰래 울기도 했단다. 군대라는 곳이 그런 곳이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너를 더 단단하고 멋진 남자로 만들어줄 거다. 기죽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생활하거라. 내 뒤에는 이 외삼촌이 있고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가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얼어붙었던 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바로 그때 오복순 할머니가 무엇인가 생각났다는 듯 작은 소리를 냈다. 아차, 이걸 깜빡했네. 할머니는 아까의 소동 속에서도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작은 반찬통 하나를 꺼냈다. 다른 음식들은 모두 짓밟혔지만 할머니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품 안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뚜껑을 열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은 콩 조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민준이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반찬이었다. 그래도 이건 밟히지 않았네. 우리 강아지 이거라도 먹어야지. 할머니는 숟가락으로 콩자반을 한술 떠서 민준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그리고는 아들인 김태산 대장의 밥 위에도 한 숟가락을 올려주었다. 우리 아들도 먹어라. 너도 어릴 때 이거 참 좋아했잖니. 김태산 대장은 밥 위에 놓인 검은 콩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어릴 적 어머니의 부엌에서 맡았던 달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코끝을 맴도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콩자반과 밥을 함께 입안으로 가져갔다. 세상 그 어떤 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따뜻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맛.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맛이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옆에 앉은 민준 역시 할머니가 놓아준 콩자반을 밥과 함께 먹으며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화려한 진수성찬이 가득했지만 그날 그 자리의 주인공은 작고 소박한 콩자반 하나였다. 짓밟히고 부서진 상처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할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던 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데우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김태산 대장이 어머니와 조카를 배웅하고 서울로 복귀한 다음 날 707 부대에는 전례 없는 규모의 후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합참의장 직속 특별감찰팀이 부대에 도착한 것이다. 날카로운 눈빛과 칼날 같은 기세를 가진 10여 명의 감찰 장교들은 부대의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장은 부대 내 장교들에게는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다. 감찰팀의 조사는 차도혁 소령 개인의 비위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차 소령의 사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고 그의 모든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오만한 성품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비리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부대 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부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일삼았다. 심지어 부하들의 공적을 가로채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고 진급에 유리한 보직을 얻기 위해 상급자에게 교묘한 아부를 일삼았던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그가 쌓아 올렸던 엘리트 장교라는 허상은 감찰팀의 집요한 조사 앞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감찰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감찰팀은 부대의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1:1 익명 면담을 실시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지 못했던 병사들은 합참의장이 직접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어 그동안 겪었던 부조리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차도혁 소령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동물처럼 터져나왔다. 부대장 박철규 대령 역시 지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차도혁의 비행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부하 장교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부대 내에 골마 터진 문제들을 방치한 지휘 부실의 책임을 물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의 군 생활 역시 불명예스럽게 끝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편 영창의 차가운 독방에 갇힌 차도혁은 완전히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계급과 직위를 박탈당한 채 죄수복을 입고 홀로 앉아있는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처음 며칠 동안은 자신의 불운을 탓하고 그 노파와 김태산 대장을 원망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여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게 되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묵은지 김치찜의 냄새. 그것은 사실 그가 지독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홀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끓여주시던 유일한 반찬의 냄새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가난이 싫었고 그 가난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성공에 집착했고 자신의 과거를 부정했으며 연로한 노파의 정성 속에서 자신의 초라했던 과거의 그림자를 보고 광기를 터뜨렸던 것이다. 그의 죄는 단순한 오만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뿌리 깊은 열등감의 발로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차도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것은 자신의 망가진 인생에 대한 통곡이자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깨달은 한 남자의 참회였다.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후 김태산 대장의 이름으로 전군에 하나의 지시가 하달되었다. 대국민 응대 강화 및 장병 인권 보호 특별 지침. 이 지침에는 모든 군인은 국민의 봉사자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존중과 예의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부대 내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707 부대 정문에서 벌어졌던 한 할머니의 비극은 이제 대한민국 군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정의의 여진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김민준 이병의 군 생활도 많이 달라졌다. 부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간부들은 병사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는 가끔 외삼촌인 김태산 대장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편지 속에서 외삼촌은 그에게 진정한 강함은 계급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이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쳐 주었다. 어느 맑은 날 훈련을 마친 김민주는 동기들과 함께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부대 앞에서 넘어져 울고 있었다. 다른 이들이 망설이는 사이 김민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나가 아이를 일으켜주고 흙 묻은 무릎을 털어주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 순간 김민주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외삼촌이 말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할머니의 짓밟혔던 밥상 위에서 그는 가장 위대한 정의와 가장 따뜻한 사랑을 배웠던 것이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았다. 강원도 화천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부대의 연병장 구석에 다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무렵 김민주는 더 이상 어리숙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어느새 일병 계급장을 달고 새로 들어온 후임들을 이끄는 늠름한 선임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 도시락 사건으로 불리게 된 그날의 일은 부대의 전설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모든 신병이 자대 배치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정신교육의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교관들은 더 이상 딱딱한 이론으로 군인의 본분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한 할머니의 짓밟힌 밥상 이야기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성 장군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군복의 무게는 국민의 눈물 위에 있으며 진정한 강함은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병사들은 뼈에 새기듯 배우고 있었다. 부대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장교들은 더 이상 권위적인 목소리로 명령하지 않았고 병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부조리와 악습은 자취를 감추었으며 그 자리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병영 문화가 자리 잡았다. 김민주는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의 할머니와 외삼촌이 있다는 사실에 남몰래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민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낯설었지만 주소는 군 교도소로 되어 있었다. 의아한 마음으로 편지를 뜯은 민주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을 멈췄다. 김민준 병사에게.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소. 나는 당신의 할머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전직 소령 차도혁이요. 편지를 든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는 막사 뒤편의 조용한 벤치로 가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끝까지 읽어내려갔다. 편지는 변명이나 자기 연민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오직 처절한 반성과 사죄의 언어들로 가득했다. 차도혁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그로 인해 할머니와 민준이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를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와 뒤틀린 성공욕이 어떻게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는지 담담하게 서술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직시하려는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이었다.
나는 그날 할머님의 도시락에서 나의 초라했던 과거의 냄새를 맡았어.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 미쳐 날뛰었지. 결국 내가 짓밟았던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나를 키워주신 내 어머니의 사랑이자 나 자신의 근본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소. 나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실패했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민준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나 했다. 나는 할머님께 직접 사죄드릴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혹시라도 괜찮다면 이 철면피 같은 나의 사죄를 당신이 대신 할머님께 전해줄 수는 없겠소? 평생을 갇혀 살아도 나의 죄는 씻기지 않겠지만 할머님께서 내 사죄를 받아주신다면 남은 생을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아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소. 편지를 다 읽은 민주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연민, 혼란과 용서라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그날 밤 외삼촌인 김태산 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 대장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용서는 가해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할머니 한 분뿐이겠지. 내가 첫 휴가를 나가거든 할머니께 조용히 이 편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거라. 그리고 할머니의 뜻을 따르도록 하자. 그리고 마침내 민준의 첫 정기 휴가 날이 다가왔다. 입대하던 날 할머니께 예쁜 꽃신을 사다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민준은 휴가를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서울의 큰 시장으로 향했다. 그는 수많은 신발 가게를 돌아다니며 할머니의 작고 주름진 발에 꼭 맞을 고운 꽃이 수놓아진 신발을 골랐다. 할머니의 고향 섬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왔다. 불안과 걱정 대신 설렘과 기쁨이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섬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선착장 앞에서 아침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군복을 입고 더욱 늠름해진 손주의 모습을 본 할머니의 눈에는 금세 이슬이 맺혔다. 아이고 내 새끼. 고생 많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할머니의 작은 흙집으로 돌아오자 민주는 품에 소중히 안고 온 상자를 할머니 앞에 내밀었다. 할머니, 약속했던 꽃신이에요. 상자를 열자 고운 비단 위에 놓인 꽃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할머니는 아깝게 뭐 이런 걸 다 사왔냐며 타박하면서도 입가의 미소는 숨기지 못했다. 할머니가 꽃신을 신어보자 마치 맞춘 듯이 꼭 맞았다. 꽃신을 신고 소녀처럼 기뻐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민주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 또다시 정성껏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도 함께 부엌에 들어가 할머니를 도왔다. 두 사람은 함께 나물을 무치고 찌개를 끓이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내 차려진 저녁상. 지난번의 상처와 눈물 대신 이번에는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밥상이었다.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용기를 내어 차도역의 편지를 꺼내 들었다. 그는 할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앉아 편지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편지를 듣고 있었다. 편지 낭독이 끝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할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한참 후에야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뜨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한단다. 중요한 건 그걸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리고 민준을 돌아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잘못을 알았으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남은 인생 따뜻한 밥 잘 챙겨 먹고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전해주렴. 이 늙은이는 이제 다 괜찮다.
그것은 용서한다는 직접적인 말보다 더 깊고 큰 용서였다. 증오를 증오로 갚는 대신 상대를 가엾게 여기고 그의 남은 삶을 축복해주는 마음. 민주는 할머니의 깊은 마음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할머니와 함께 집 앞 툇마루에 앉아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발치에는 어제 민준이 선물한 고운 꽃신이 놓여 있었다. 그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날아온 민들레 홀씨 하나가 그들의 곁을 맴돌다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입대하던 날 할머니와의 약속을 실어보냈던 바로 그 민들레 홀씨 같았다. 민주는 깨달았다. 자신이 군복을 입고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국토의 경계선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작은 섬 자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할머니, 그리고 증오마저도 사랑으로 품어 안는 할머니의 위대한 마음과 같은 이 땅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민들레 홀씨는 희망을 품고 바람을 타고 더 먼 곳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한 할머니의 짓밟혔던 밥상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한 청년 군인의 가슴 속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약속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그 무엇으로도 짓밟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희망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